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짱박사 재정학 핵심 체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들께서 기본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마무리 특강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마무리 특강 이전에 객관식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만 골라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강의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에 봤던 것을 리뷰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잘 몰라도 돼.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께서 이런 게 있었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는 것들을요 짚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렇게 토픽을요 36개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큰 꼭지가 되는 게 조세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시험에서 또 커다란 꼭지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장 실패와 정부의 개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핵심 체크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타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요대로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대략 한 40개 토픽이니까 40문제 되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재정학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은 기본 강의 때 제가 문제로 풀어드렸던 것입니다. 정부의 3대 기능 중에서 배분 기능에 속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의 재정 기능 중에서 이렇게 효율성이 있고 공평성이 있고 안정적 성장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머스그레이브가 얘기했습니다. 재정학의 기틀을 만드신 분이죠. 그때 효율성과 관련된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물이라든가 생산 요소를 적재적소에 배분한다. 이게 바로 낭비가 없이 이해 가시죠? 예, 낭비가 없이 주어진 것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맥스, 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평성이라는 것은요. 약간 누진세율이라든가 상속 증여세 또는 사치성 소비재에 중과세하게 되면 이거는 소득을 재분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문제가 공평성과 관련돼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allocation이다 라고 하면 적재적소와 관련된 게 location입니다. 어떻게 적절하게 잘 배치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방비 지출이 바로 효율성과 관련된 자원 배분이고요. 뭐 최저임금이나 소득세율 인상이라든가 고용보험, 공공근로사업의 실시 이런 것들은 자원 배분과는 거리가 있어요. 공공근로사업 실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뭔가 정부가 일거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그러니까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죠. 창출하여 실업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안정적인 경제 성장 그거와 관련돼 있는 거지만 실업을 완화시키게 되면 우리가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들이 혜택을 또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공평성에 가깝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효율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겠지만 파레토 효율성을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몰이라는 게 1몰 사라졌다는 겁니다. 가치 판단과 관련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치 판단과 관련 있는 게 바로 공평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온정적 간섭주의 측면에서요 아예 간섭을 안 하는 것보다 따뜻한 정부의 마음으로 간섭하게 되는 게 소비자 주권과 충돌할 수 있게 되는 거, 네, 그런 것들 아실 겁니다. 자, 재정 이론과 관련한 전개에서는요,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
고전학파랑 케인즈 학파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고전학파는 뭐야? 전통적인 경제학자들로서 시장의 가격을 신뢰합니다. 케인즈 학파는 뭐야? 가격이 경직돼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와 반대입니다. 두 개가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고전학파 쪽에서는 시장의 가격을 신뢰하고 가격이 재균형을 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 네, 요거를 강조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전학파의 뒤를 계승하는 아이디어가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네, 우선 통화주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통화주의.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주의는 우리가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구축 효과라는 말이 떠올라야 돼요. 자, 그리고 세고전학파가 있습니다. 세고전학파는요, 세자가 합리적 기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합리적 기대 하에서, 네, 우리 세고전학파 있는 사람들은 합리적 기대 하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해서 우리가 정부 정책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리카르도 등가정리, 네, 요거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케인즈 학파에서는 뭘 주장합니까? 라고 하면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요, 몇 배 이상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라는 승수 효과,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학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균형 재정을 강조하면서 작은 정부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정부 개입은 가능한 한 작게 해라. 케인즈는 무슨 소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 해서 큰 정부를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 중시 경제학도 조금 더 체크하시면 좋아요. 자, 우리 고전학파는 기억이잖아. 그래서 케인즈와 달리 케인즈는 대공황의 발생 원인이 수요 부족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근데 고전학파 같은 경우는 공급을 중시 여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공급 중시 경제학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계보상으로 갔을 때 어디 갑니까 하면 고전학파 계열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중시 경제학, 저기 나와 있는 래퍼 곡선에 래퍼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부가 개입을 하지 말아라, 세율을 인하해라. 오히려 그게 정부의 세수입에 도움이 될 거다. 이 정도 봐주시죠. 자, 인트로 측면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정부 부분의 특징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 또는 선출된 사람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이 운영 책임지는 것이고, 그 다음 또 강제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민간은 자발성인데 강제성. 그래서 비시장적 분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통해서 계획성. 요거 우리 다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사적 욕구를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충족하는데, 여기서는 정부가 예산의 원리에 의해서 공공의 욕구를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민간 같은 경우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지불한 비용에 상응하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개별 보상인데, 정부와 관련한 공공 부분에서는요, 조세 부담, 희생과 동일한 이익으로 보상받기보다는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는 유니버셜 서비스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일반 보상의 원리를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 경제는 시장 경제와 공공 경제로 나타낼 수 있고요. 시장의 원리에 따르고 개별 보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뭐 그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그 경제학적 마인드를 생각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부 같은 경우는 예산의 원리랑 일반 보상의 원리를 따르고 시장의 가격이 아닌 비시장적 배분이고, 공공 욕구를 충족시킨다, 사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를 바라보는 두 가지 견해는요. 유기체적 견해가 있고 기계론적, 메카닉과 오가닉이 있잖아요. 오가닉 방식이라는 유기체 방식이 바로 뭡니까? 정부가 심장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부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 약간 느낌 자체가 전체주의적 견해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개개인들은 사회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는 게 깔려 있죠. 그 정도만 정리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심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기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합니다. 네, 그거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머스그레이브는 정부가 하는 역할을 자원 배분, 소득 분배, 안정적인 성장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두 번째 핵심 2는요.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쪽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한 문제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나 한번 체크만 해보시면 다음 중 일반 균형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후생경제학은 제1정리와 제2정리가 있어요. 두 개 차이점이 뭐야? 제1정리는요. 정부 개입하지 마. 시장에 가격이 제 기능을 하면 가격이 적절한 제 기능을 해서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단조성,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게 전제 조건으로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외부성이 있으면 시장의 가격이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 경쟁 균형의 배분은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은 이렇게 파레토 효율적인 에피시언트한 상태가 된다. 이게 바로 제1정리죠. 제2정리는요. 제1정리의 역입니다. 뒤집은 거야. 그래서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를 달성해주는 일반 경쟁 균형 가격이 존재한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선호가 연속적이고 강단조적이고 이건 위에 거랑 사실 별로 겹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볼록성이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나마. 자, 그러면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일반 경쟁 균형이 된다. 제1정리의 역.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후생경제 제1정리와 제2정리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3번.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소비자와 생산자는 사회에 미칠 자신의 파급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이게 뭐야?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 경쟁 균형에서 개개인들은 사익을 추구합니다. 손흥민이나 저나 많은 개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효과를 거두게 된다라는 게 바로 이거야. 다른 파급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시장의 힘을 통해서 균형의 질서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가 깔려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자,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재분배 목적. 맞아요. 제2정리와 관련해서는 여기 재분배 요게 들어가. 이 재분배가 제2정리에는 속하는데 제1정리는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어떤 가격 체계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가격 체계에 손질을 가하는 거 안 됩니다. 시장이 망가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장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면서 재분배를 해줬을 때 다시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금방 원래 균형 상태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5번 보시면 일반 경쟁 균형에서 실현된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율적인 배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바람직한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래요.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효율성과 또 하나의 공평성이 이렇게 같이 가미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다음 볼게요. 2번. 시장 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 실패라는 게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의 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격이 삐그덕거리는 거죠. 가격이
삐끄덕거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대표적인 게 불안정 경쟁. 이 독점과 같은 과점, 독점적 경쟁 같은 경우에는 완전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없어. 그래서 나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공재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특징 기억나시죠?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 비배제성으로 인해 가지고 상품의 특성상 시장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해. 왜 발생합니까? 이 배제 불가능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외부성이 존재합니다. 재화의 가격들이 정확한 기회비용을 잘 반영해야 되는데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만 외부성, 제3자가 존재해. 너와 나의 당사자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나 혜택을 제공했는데 그게 가격에 반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외부성을 고려한 기회비용, 이게 정확한 비용인데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기회비용은 진짜 기회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불확실성 때문에 LO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확실성이 설사 있을지라도 불확실한 상황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조건 시장이 조건부 시장이 존재하게 되면 이런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but 요거 하나 더 들어가면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이론상 이게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론상 완벽한 조건부 거래 시장이 존재하게 되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 불확실성 하에서도. 근데 현실에서는 완벽한 보험을 제공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시장 실패와 관련한 몇 가지 원인들인데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이번 문제 좀 볼게요. 자, 시장 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소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때 발생한다. 소수 기업이잖아. 독점 아니겠습니까? 독과점, 불안정 경쟁 맞고요. 다음 2번. A기업의 생산이 여기 나와 있는 B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A기업에서 생산한 재화의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이거 뭐라고 쓰면 돼? 외부성. 2번은 외부성과 관련된 것이죠. 다음 3번.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클 경우 이것도 약간 외부성과 관련된 건데 이거 우리 했으니까 기억하십니까? SMC가 PMC보다 커. 이거 해로운 외부성입니까? 이로운 외부성입니까? 네, 어떤 외부성이야? 아니, 생산 과정에서 한계 비용이니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나쁜 외부성입니다. 얘가 올라가니까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여러분,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면 효율적인 생산량보다 과다 생산이 될까요? 과소 생산이 될까요? 아니, 나쁜 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 더 많이 하게 된다고 그랬죠. 좋은 거는 많이 안 하고. 그래서 과다 생산, 과대 생산 공급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는 적게 된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오케이, 잘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 주체들 간에 비대칭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맞는 얘기고요.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날 경우 자, 공공재 관련해서 이 배제 불가능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장 실패의 어떤 개념과 원인 그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잘 정리해 주시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완비되지 못한 시장이 있거나 아니면 불안전 정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장이 완벽하게 다 보완제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거나 아니면 불안전 정보입니다. 이게 불안전 정보가 불확실성하고 비슷한 얘기죠. 특히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요. 불안전 정보 중에서 비대칭 정보라고 하죠.
아니 누구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정보를 적게 갖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 개살구 시장, 중고차 시장에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 겉으로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차들, 겉으로 봤을 때 뺀질뺀질 괜찮은 건데 속으로 봤을 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겉으로 파악하려는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제대로 된 기회비용을 반영한 가격을 지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비용체감 산업 중요합니다. 비용체감 산업이라는 것은 생산 규모가 증가하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평균 비용이 하락하게 되는, 평균 비용에 더 초점을 맞추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평균 비용이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전기, 가스, 철도 이런 것들이 비용 체감 산업에 의한 규모의 경제 이렇게 얘기하죠. 규모의 경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게 초기에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자연스레 독점이 된다 해서 이런 경우는 Natural Monopoly 해서 자연 독점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C 우하향하죠. 이때 만약에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계 비용 가격을 설정하면 공공요금 파트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효율적이긴 한데 문제는 뭡니까? 라고 하면요.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을 사용하게 되면 이 평균 비용과 요게 같아진 요게 그냥 평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여기가 한계 비용과 D가 P라고 보시면 돼. 한계 비용 가격 설정과 같이 비교해 보면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은 효율적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다? 적자, 손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손실을 제거하려고 하면은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효율성의 상실, 비효율성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살펴본 것처럼 효율성과 관련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장 실패 원인들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시장이 실패되니까 어떻게 돼? 정부가 개입을 한다고요. 아시겠지만 정부가 개입했는데 이 필요 조건은 성립합니다. 근데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 조건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오히려 정부가 돌파리 의사를 해서 환자를 잘못 다루게 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부는 왜 실패하는데? 뭐 첫 번째는 능력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 몇 가지 제한된 정보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두꺼운 걸 해볼까요?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의 반응을 정확하게 통제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민간이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하면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생각과 달리 반응을 하게 됩니다. 또 정치 과정에서 제약이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했을 때 즉각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 관료 조직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 관료들도 우리 아시다시피 나름대로의 자신의 어떤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료제 모형 뭐 떠오르십니까? 니스카넨, 미그 빌레인저 떠오르잖아.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최적 효율적인 수준으로 가지 못하고 굴절,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완전 경쟁 시장과 효율성. 요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 세 가지 효율성 잘 기억나십니까? 생산, 소비, 종합적 효율성. 그래서 MRS가 같아야 되는 게 생산의 효율성이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할 수 있는 PY분의 PX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MRTS, LK가 R분의 W랑 같을 때가 생산의 효율성이 되는 거 아시죠? 이거는 여러분들 개념을 잘 알아보셔야 돼. MRS라는 개념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MRS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가 봤을 때 지금 관심사가 XJ야. 그래서 XJ를 소중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RS가 크다 그러면 XJ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MRTS는 뭐야? MRTS는 그치, MRTS는 관심사가 LK 하면 노동이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L을 노동을 소중히 여기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퀄이 아닐 때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고 어떻게 선택 행위가 바뀌어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적 효율성 그것도 보시고요. MRS랑 MRT가 같아질 때가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생경작 제일정리와 제2정리가 있습니다. 제일정리라는 것은 경쟁 균형에 맡기게 되면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런 것이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호의 강단조성이라든가 외부성이 없다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후생경작 제2정리는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는 경쟁 균형, 일반 균형이 존재하냐 했을 때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후생경작 제2정리예요. 시험 문제 대비해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기 자원의 재배분 그게 들어가니까 제2정리에는 정부의 개입을 옹호합니다.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요. 소득을 재분배하는 거와 소득에 대한 재분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게 여기 공평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네,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한번 내용 좀 볼까요? 자, 세 번째는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토픽을 끄집어냈습니다. 자, 우리가 비대칭 정보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내용 좀 볼까요? 자, asymmetric information입니다. 정보를 어느 한쪽이 많이 갖고 있고 다른 한쪽이 적게 갖고 있는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 체결 시점이라 하면 그 이전과 관련한 before 계약 체결하기 이전과 관련한 얘기가 역선택 계약 체결을 하게 된 이후 애프터 네, 요 상황이 도덕적 해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히든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역선택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결하려고 시그널을 보내거나 선별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정부가 강제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거죠. 자, 여기는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동 자체가 나태해지는 거야. 아, 모랄해져도 아니겠습니까? 정신 상태가 해이해진 거야.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제 됐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니란 사태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볼게요. 역선택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중요합니다. 감추어진 특성이야.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면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게끔 하는 그게 셀프 셀렉션이라 합니다. 자기 선택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똥차입니다. 악화가 많이 존재하게 되면 중고차 시장에서 뭐 침수되거나 겉으로 봤을 때는 뺀질뺀질한데 속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자동차가 있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자원 배분에 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해결하는 방법 잘 보셔야 돼. 우선 신호를 발송한다라는 것은 정보를 많이 가진 측에서 하는 것이고요. 선별을 한다? 그러면 신입사원을 지원할 때 기업체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아, 어떤 애가 괜찮은 애지? 그게 바로 스크리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거니까 정부가 강제적으로 다 가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역선택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부 계약 체결을 하는 거와 이러한 조건을 달고 네가 이렇게 해서 성과가 좋으면 한번 경험해 보고 인턴 이런 게 거기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평판이라든가 표준화라든가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이 다 역선택을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상품 시장에서 보증, 광고, 평판, 아니면 금융시장에서 신용할당이라든가 교육시장에서 신호를 발송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고요. 또 보험시장에서 신체검사, 강제보험 뭐 이런 것들, 차별화된 보험 상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역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도덕적 해이다 그러면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인구조의 불일치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해결 방법은 뭡니까 하면 인센티브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여기 굵은 고딕체로 나와 있는 거 2개 암기해 두세요. 자, 공동보험이라는 것은 코인슈어런스 해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났어. 손실액이 발생하면 보험사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너도 부담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초공제다라고 하면요. 일정에까지는 본인 부담이야. 약간 찰과상, 타박상 이런 거, 그거 네 돈 내. 근데 만약에 팔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경우는 보험사가 부담을 해주겠어. 그러면 보험금 타려고 막 이렇게 팔다리 부러뜨리기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경미한 사고면 자기 돈 나가는 것이니까 사고 내봤자 나만 나쁘네. 그래서 조심조심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참고로 본인 대리인, 주인과 대리인 관련한 게 여기 나와 있는 도덕적 해이 관련된 것인데요. 주로 대리인 문제잖아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대리인인가 보세요. 회사의 주인은 주주, 대리인이 CEO가 되는 것이죠. 국가의 주인은 국민, 그리고 지주, 그리고 의뢰인, 의뢰인이 이제 주인이지. 가수, 이렇게 매니저가 대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우선 살짝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도덕적 해이에서 사전 건강검진을 시행하더라도, 자, 사전에 건강검진을 시행하게 되면요, 역선택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니까. 역선택은 해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보험에 계약을 체결해서 가입한 다음에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약간 나태해진다고. 그러니까 이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는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잘 체크하시고. 다음 2번, 노동시장에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 효율성 임금입니다. 효율성 임금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높여주는 임금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냐면 보통 성과가 좋아. 그럼 성과에 비례해서 임금을 이렇게 높이 준다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근데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임금을 높게 주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과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효율성을 높여주는 임금을 제공해주면 성과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에 3번. 정보가 적은 쪽에서 정보가 많은 쪽으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완전한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 이것 좀 완전한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정보 했을지라도 이게 완전 정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보가 많은 쪽에서 정보가 적은 쪽으로 이렇게 정보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얘기하면. 그래서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대칭되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대칭되도록 만드는 게 돼야 되니까 정보가 적은 쪽과 많은 쪽이 반대로 뒤바뀌었습니다. 다음 4번, 보험금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던 열심히 하지 않던 나의 임금이 결정돼 있으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 최소한의 열심히만 하겠죠. 그러니까 보험금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사건 발생 확률이 보험구입자의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그랬을 때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보험가입자가 행위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전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보험이 판매되고 있지 않고, 자, 이러한 완전보험이 판매가 돼야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 리스크를 해지하는데 현실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맞는 표현이죠. 좀 어렵긴 한데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번, 은행이 금리를 높게 받기보다는 대출을 거부하는 신용할당 역선택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역선택에 관련된 거냐 아니면 도덕적 해이에 관련된 거냐 이거야. 자, 여러분들이 돈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 100억대의 자산가다 이렇게 할게요. 아, 나 쓸 만큼 돈 했는데 돈을 지금 쓰고 있는데 돈이 남았네. 누구한테 빌려줄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자율이 보통 2%, 3% 이렇게 빌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 이자율까지 쳐드릴 테니까 돈을 빌려주세요. 이렇게 한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좋으냐면 아니 10% 이자를 쳐준다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야지 그만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뭐요? 아니 이 사람이 왜 10%까지 이자를 쳐주려고 하는가? 뭐 나름대로 알겠지만 아이고 재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러니까 굉장히 파산 위험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의 이자, 우리가 뭐 고금리의 대출을 받는 사람은 파산의 가능성이, 파산의 위험이 높아요. 하이하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빌려주지 않고요. 그냥 A와 B한테 빌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맞아요. 이게 신용 할당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신용이라 하면요. 이거 밑줄 치고 뭐라고 쓰면 좋으냐면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 자금. 대출을 누구한테 할까?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할당해 준다. 예, 이자율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다음은 정보경제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못한 것은, 자,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날 때 맥도날드 같이 유명한 상표의 햄버거로 점심을 해결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맥도날드 브랜드 아닙니까? 브랜드 상표 이거잖아. 믿을만 해요. 신뢰가 간다고. 최소한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보장하겠지? 이렇게. 이거 역선택이죠. 괜히 낯선 동네에서 먹도날드가 있어. 여러분 맥도날드 먹을래요? 먹도날드 먹을래? 한번 먹어보려고 이걸 해요? 약간 괜히 했다가 잘못 선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다음에 2번. 완벽한 사회보장 제도를 갖추었다고 자랑하는 사회는 경제 전체 생산성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 맞아요. 사회보장 제도가 좋아. 근데 사람들로 하여금 요라면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가 있다? 예, 이거 사람들이 누가 일을 하겠어. 국가가 다 알아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다 해준다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에서 품질 보증이 완벽하게 제공되면, 자, 품질 보증이 완벽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역선택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해하시겠죠? 다음 4번. 전문 경영인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그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거 맞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거야. 전문 경영인이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건전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폼생폼사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스톡 옵션이라고 하지. 자, 스톡 옵션을 제공해서 월급을 뭐 주식으로 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회사를 잘 경영해서요, 주가가 올라가면 나한테도 이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것이고, 다음 5번. 전문 경영인의 성과를 그 기업이 속한 산업 내의 다른 기업의 상대 수익과 비교해서 상여금을 정하게 되면은 도덕적 해이를 맞습니다.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너 수익률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 산업을 한다, 가전제품을 한다, 다른 회사의 수익률이 한 3%인데 왜 너는 1%밖에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 정도 합시다. 다음 3번. 비대칭 정보가 존재할 때 의료보험 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선택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역선택을 해결한다는 것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의료보험 가입 시 정밀 신체 검사를 요구한다. 오케이. 정밀 신체 검사니까 이건 사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보험회사가 의료보험 가입 희망자의 과거 병력을 조사한다. 맞습니다. 사전에. 의료보험 가입 희망자의 건강 상태를 반영해서 보험료를 자등 부과한다. 예, 이거 단체 의료보험 상품, 단체 모두 다 가입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기초공제와 공동부담은 뭐라고요? 도덕적 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두 개 잘 암기하셔야 됩니다. 기초공제와 공동보험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핵심 네 번째로 효용 가능 경계와 사회 후생 함수 나와 있는데 먼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회 후생 함수라는 게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어떻게 집계할 것인가 그걸 나타내는 거죠. A와 B의 후생을 집계하는 건데 공리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가중치 차이 없이 단순히 더하는 것이고요. 평등주의는 요 곱하기로 그냥 바꿔줄게요. 이게 확장된 공리주의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가중치를 다 다르게 둬서 이렇게 하면 요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곱하기로 바꿉시다. 곱하기 중에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다 다르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게 요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가중치를. 근데 이제 헷갈리니까 그냥 곱하기로 해야지 이 모든 걸 포함시키니까 곱하기로 좀 바꿔주세요. UA와 UB로 곱하기로 바꿔주세요. 다음에 롤즈다 그러면 둘 중에 가난한 사람이 전체 사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리주의 같은 경우 사회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평등주의는 원점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면 원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볼록하게 해보고요. 그리고 최소 극대화 원리는 L자 형태를 지닌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요. 뭐 조금만 더 보면 효용 가능 경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계. 계약 곡선이 있네.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점들의 궤적을 나타내는 건데 요거는 좀 객관식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효용 공간에다가 요 계약 곡선에 있는 거를 이렇게 나타낸 거 효용 가능 경계인데 여러분들께서는요. 효용 가능 경계선상에 있는 게 뭘 나타냅니까 하면 효율성을 나타내는 대명사, 효율성의 킹이다,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약곡선 상에 있는 효율적인 점들을 쭉 나타낸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태가 바람직하다 얘기할 때는 효율성만 얘기할 수 없다 그랬죠. 또 하나의 잣대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사회 무차별 곡선입니다. 여기에 반영되는 게 바로 공평성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점이 바로 이 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을 그 사회 전체의 총효용 수준으로 나타내게 되는 메커니즘, 함수를 나타내는데 각기 다른 개인들의 선호가 효용함수로 표현되듯이 사회 구성원들의 공평에 대한 선호가 하나의 함수로 표현됩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도에 대한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리주의, 롤즈, 평등주의 이렇게 세 개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상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정부가 우리가 시장에 뭐 어떻게 정책을 했을 때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의 모든 사람의 후생이 다 증가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게 파레토 개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득이 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파레토 개선은 아니지. 근데 현실에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요.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익이 만약에 더 크다 그러면 이걸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도 힉스 기준만 잘 봐주세요. 칼도 힉스 기준에 따르면 이익을 보는 자의 이익이, 근데 이 이익이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게 화폐 가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로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어떤 사람에서 이익을 보는 그 화폐 가치의 이득의 금액이 손해를 보는 자의 손해 크기 화폐 가치로 측정한 거야. 보상하고도 남는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익의 크기가 손해의 크기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칼도 힉스 기준으로부터 바람직하다고 판명되는 동시에 그 반대의 경우까지 칼도 기준을 이중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키토브스키 기준은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앞으로 가서 문제 좀 풀고 다시 봅시다. 자, 1번 보시면 갑과 을 두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를 상정하고 있는데 유일한 상품이 사과입니다. 4개의 사과만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 총 효용이 다음과 같대. 롤즈적 사회 후생 함수에서요. 각각 몇 개의 사과를 소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롤즈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자, 이거 식을 쓰면 어떻게 쓸까? 롤즈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자세한 거는 우리 요 문제는 객관식 재정학 책에 실려 있어요. 예, 여기 간단히 보시죠. 자, 우선 1번 볼까? 1번. 자, 1번은요, 갑이 소비량이 빵이고 을이 4개야. 그럼 갑이 소비량이 빵이니까 총효용 제로, 을은 총효용 14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빵과 14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전체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빵. 이해되십니까? 다음 2번째. 자, 사회후생과 관련해서 2번 한번 볼게요. 롤즈의 지금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자, 2번 보시면 갑이 소비량이 하나야. 효용이 10 아니겠습니까? 을이 소비량이 3개야. 12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과 12 이렇게 되니까 둘 중에 작은 게 10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만약에 이건 어떻게 돼? 갑이 2개, 을이 2개니까 2개, 9. 갑이 3개, 을이 하나. 24와 5니까 5. 갑이 4개, 을이 빵개. 빵! 이렇게 돼서 어느 게 제일 커? 2번이 제일 크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OX 관련한 건데 OX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이렇게 OX로 만든 것은 오케이. 근데 남이 만들어준, 이것도 제가 만들어주긴 했지만 그런 것들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OX보다는 직접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2번은 나중에 객관식 때 좀 많이 할 겁니다. X제가 200개 있어. 근데 경제 두 사람 A, B가 존재하는데 각각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 롤즈 효용함수로 봤을 때 우리 롤즈 효용함수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둘 중에 작은 사람이 전체를 나타내잖아. 저기 보시면 UA와 UB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추가적으로 다시 더 써. 그럼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3 루트 XA와 그 다음에 루트 XB 이렇게 있습니다. 루트 XB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롤즈일 때는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최적된다는 것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제약 조건은 뭐냐면 여기 시작할 때 X제가 200개 있습니다. 자, 여기서 200개 X제를 가지고 이제 나눠 쓰는 거죠. XA 더하기 XB. 자,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 첫 번째 조건은 요거 두 개 같다라는 1번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또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제곱하면 되잖아. 제곱하면
9xa는 xb 이렇게 돼요. 그러면 xb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대입하면 어떻게 돼? 대입하면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9xa잖아. 그러면 정리를 하면 200은 네, xa 더하기 9xa 이렇게 되죠. 10xa 이렇게 돼요. xa는 20. 자, 그래서 정리하면 따라서 xa는 20이 되고 xb는 더해서 200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80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후생의 크기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언제 후생이 가장 커집니까? 라고 하면 요 값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xa는 3 루트 20 이렇게 됩니다. 20. xb는 값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루트 180 이렇게. 그럼 이거 살짝 정리하면 6 루트 5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여러분 무차별 곡선 파트에서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볼록하다라고 하면 사회 무차별 곡선은 골고루를 선호한다. 중용의 미덕을 얘기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맥스잖아. 맥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작은 거 할 때 이게 바로 최소 극대화를 나타내는 롤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맥스라고 하면 이거는 엘리트 의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평등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엘리트 지상주의가 되는 겁니다. 시험을 봤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서 제일 잘 본 거를 너의 점수로 해.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5번. 효용 가는 경계는 효용 가는 곡선의 포락선이다. 맞습니다. 포락선이라는 게 감싸 안는 거. 이렇게 살짝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효용 가는 경계는 생산과 소비가 모두 효율적인 상황입니다. 효용 가는 경계는 종합적 효율성을 다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레토 효율성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생산의 효율성, 소비의 효율성, 이 종합적 효율성까지 다 충족시킨 경우이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의 동시에 효율성이 다 달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용 가는 경계는 사회 무차별 곡선과 접할 때 바람직한 유일한 한 상태를 정의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여기 볼까요? 이거 효용 가는 경계 선상에는 다 요 위에가 효율적입니다. 그 중에 어느 점이 진짜 효율적이냐 그러면 이렇게 사회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볼게요. 후생경제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모든 사람들의 한계 대체율이 같을 때, 여러분 MRS와 관련된 거는 MRS는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이 교환의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죠. 후생경제학 제일 정리는 완전 경쟁 균형이 항상 존재하는 것을, 아니요, 여기 보시면 이 제1정리다라고 하면은 경쟁 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 된다는 것이지,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는 완전 경쟁 균형이 존재하는 존재 정리는 제2정리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동일한 동조적 선호 체계, 이거는 무차별 곡선이 동조적이라는 것은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 한계 대체율인데 그게 똑같다는 겁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에즈워드 박스를 가지고 우리가 그려보게 되는데 약간 객관식이나 심화 때 제가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나머지가 틀려서 3번이 맞다 이런 쪽으로 푸는 게 사실 더 효율적입니다. 다음 4번. 후생경제 제2정리는 초기 부존 자원을 적절하게 재배분해서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대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시장의 가격의 왜곡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효율성을 저해하지만 띵. 자, 그 다음 칼도 보상의 기준에 따르면 어떤 정책을 했는데 사회효생을 증가시키려면 그 정책 시행으로 공평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뭐야 이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얻게 되는 이득이 손해의 크기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끌고 가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보상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상의 원칙은요, 개인과의 효용을 직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상할 때 앞에 잠재적 이 표현이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게 뭐야? 실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파레토 개선의 경우에만 아닙니다. 파레토 개선이 아니더라도 이득을 본 사람의 화폐 가치야. 그래서 베네핏의 가치가 그리고 코스트, 피해를 본 사람의 가치보다 더 크면 이게 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리주의적 가치관에 따르면 사회후생함수는 개인의 효용을 더하는, 단순히 합하는 것이고 평등주의적 가치관에 따르면 사회후생을 결정할 때 효용 수준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동일한? 아니요. 효용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 아니겠습니까? 부자. 자, 평등주의는 부자에 대해서 좀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효용 수준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는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효용 수준이 맞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의 효용이 그 사회의 후생 수준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LO의 불가능성 정리는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후생 함수, 이게 여러 가지 상태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입증한 거예요. LO의 불가능성 정리, 이렇게 얘기하죠. 관련된 공리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선의 원리는 하나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 이거야. 최선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건수가 n개를 다 충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조건수가 몇 개 더 많다 해서 반드시 더 바람직하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차선의 이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뒤에 차선의 이론도 살짝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몇 개 문제, 중요한 토픽들을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문제들은 객관식 문제를 또 많이 보시면서 아니면 이 강의를요 마무리용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전체적인 걸 쫙 훑어보는데 활용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하세요. 기본 이론을 본 다음에 쫙 리뷰하는 걸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강의 다 끝났는데 마무리 특강 뭐 따로 제가 또 준비를 하긴 하겠지만 그거 용으로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양쪽 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리하시고 다음에 재정학 핵심 체크, 핵심 정리 두 번째 시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